네, 정치 막전 막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송채경화 기자고요. 오늘도 성한용 한겨레 정치부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인터뷰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뒤에 처음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저희 한겨레와 함께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그중에서 아마 가장 이제 눈에 띄는 내용이 그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중에 윤석열 서울지검장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에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임명을 했다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두고두고 후회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검사 고검에 있었던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발탁하고 그 이후에 또 검찰총장으로까지 임명을 하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 뭐 책임론 이런 게 나오기도 하는데 성한용 선임께서 보시기에는 검사 윤석열을 이제 대통령으로 키운 계기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어떤 장면들이 가장 떠오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사실관계부터 약간 설명을 드리면 서울고검에 있던 사람을 갑자기 발탁했던 건 아니고요. 네.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이미 상당히 활약을 했습니다. 네. 이미 서울중앙지검장 되기 전에 꽤 유명한 검사였죠. 또 이제 그 전에 나는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미 지명도를 쌓았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한 건 발탁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2년 뒤에 그 서울중앙지검장을 이제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했다. 그 당시에 논란이 많았어요. 네. 이번 인터뷰 내용 보니까 별로 중요한 대목은 아닌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찬성 의견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윤석열 검사하고 직접 근무했던 사람 중에서는 반대했던 사람이 많았다. 네. 그런데 이 민주당 의원들 중에 나 그때 찬성했다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요? 이게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중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돼서 뭐 말을 바꾼 건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말이 맞겠죠. 민주당 안에도 찬반 의견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네. 아무튼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나는 반대했는데 전부 그렇게 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고민을 했는데 검찰 개혁에 찬성하더라. 그래서 내가 임명을 했다 그 얘기인데 거짓말한 거거든요. 아 그래요? 검찰 개혁하겠다고 한 게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가 거짓말을 한 거다. 예, 그 네. 거짓말에 넘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조국 민정수석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나 민정수석이나 사람들이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뭐 세상 사람이 다 자기들처럼 뭐 그렇게 착하기만 한 걸로 착각을 하신 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새빨간 거짓말에 넘어간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넘어갈 재간도 없지 않나요? 상황을 봤을 때. 아닙니다. 그래도 이 정치인들은 알아봐야 돼요. 그렇군요. 눈빛도 봐야 되고. 그런데 네.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총장으로 발탁을 했고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표현한 대로 이렇게 정권 그쪽으로 넘어가도록 하는 큰 잘못을 저지른 건 사실이고요. 네. 또 검찰총장 마지막에 그 법무부 장관하고 갈등 국면이 있었을 때 문재인 그 당시 대통령이 얼마나 정리를 잘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네. 좀 아쉬움이 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 미안하다 국민들한테 송구하다 또 이렇게 비상계엄까지 선포하게 만든 윤석열 대통령 만든 책임 나한테 상당 부분이 있다. 이렇게 깔끔하게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 이걸 계기로 민주당 지지층 안에 이제 친 이재명, 친 문재인 하는 분들 사이에 좀 갈등이 있었거든요. 네. 이걸 좀 해소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탄핵 심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탄핵 심판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아요. 예정대로라고 하면 오는 목요일이죠. 13일에 8차 변론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건데 물론 더 연장을 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이 된 것 같진 않습니다. 그동안 이제 6번 변론을 하면서 핵심 증인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뭐 신문을 하기도 하고 발언권을 얻어서 본인의 주장을 내놓기도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현재 이제 변론 과정에서 탄핵 심판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만한 결정적인 순간 뭐 어떤 부분이 있었다고 보세요? 뭐 많죠. 뭐 여러 가지로. 오늘 7차 변론이 지금 우리 이 녹화 지금 이 시간에 진행 중인 걸로 알고 10시부터 있습니다. 11일 10시부터 진행 중입니다.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모레 8차 변론이 있고. 네. 그런데 그 이후에 한두 번을 더 잡을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우리 지난주에 노희범 변호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법률적으로는 뭐 변론을 더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이미 다 검찰의 진술서, 이 관련자들의 진술서를 갖다 증거로 쓰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여기 변론에 나와서 그동안 핵심 증인들의 어떤 증언하고 맞춰보면 대충 윤곽은 다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중대한 위헌, 헌법 위반 또 위법, 법률 위반 행위를 했느냐 뭐 이건 쉽게 가려낼 수 있는 건데 네. 그런데 여기서 변론을 종결하고 좀 서둘러서 파면 결정을 했을 경우에 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어떤 부작용이죠? 헌법재판소가 너무 서둘렀다, 뭐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 뭐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좀 이렇게 그 윤석열 대통령 쪽 신청한 증인들을 대부분 기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뭐 한두 명을 뭐 더 받아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변론을 한두 번 더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네. 뭐 이렇게 예상.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 증인 신청을 해놨죠.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예. 네.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예 뭐 굳이 그렇게 들을 필요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 겁니다. 네. 우선 이 헌법이 정한 계엄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없었죠. 네. 뭐 지금까지 나온 증인들 또 검찰 경찰에 확보되어 있는 수사 기록에도 뭐 이런 게 없었다는 건 다들 인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 확인됐고요. 또 이제 포고령이 있었는데 포고령 내용 중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또 정치적인 결사 집회 시위 같은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네. 이렇게 했고요. 근데 이제 우리 형법의 내란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인데 국헌 문란이라는 게 네, 헌법이 설치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네. 정확히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포고령 자체가 내란죄에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 이것도 이제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심리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요. 네. 또 뭐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부인하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체포하라고 했죠. 네. 네. 이건 다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계엄법에 보면 계엄법 13조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계엄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계엄법에. 그래서 이건 이미 체포 지시를 한 걸로 지금 여러 군데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는 이것도 중대한 계엄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것도 확인된 거죠. 네. 또 뭐 결정적인 것은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네. 뭐 이건 뭐 요원이다 뭐 말을 이리저리 바꾸고 있고 뭐 나는 인원이라는 말을 지시대명사로 안 쓴다. 온갖 해괴망측한 네. 그 궤변을 하고 있지만 다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헌법기관의 그 권능 행사를 막은 거기 때문에 국헌문란에 정확히 해당하죠. 또 하나 꼭 추가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있는데 이분 민간인이에요. 네. 그렇죠. 무슨 비상계엄에 민간인을 동원을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친위 쿠데타였다는 거고 내란죄 구성 요건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네. 그래서 파면은 불가피하다.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는 게 상식적인 사람들의 시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벌써 중요한 내용만 꼽아주셨는데도 5가지 정도 한 되는 것 같아요. 5가지가 넘어요. 네, 이거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피해갈 수 없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가
뭐 변론 기일을 조금 더 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하는 게 탄핵 심판 선고일이 한 3월 중으로 될 것이다. 뭐 그게 중순인지 후인지 뭐 초반인지는 아직 예상하기 힘들지만 3월 중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탄핵 이후가 더 문제다.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탄핵 찬성 반대로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심하게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건데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헌법재판소 공격을 사전 모의하는 정황이 담긴 글까지 이제 올라와서 사람들이 더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공직에 계신 분들의 발언도 굉장히 수위가 더 세지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사례를 좀 들어보면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헌재가 대통령을 탄핵하면 헌재를 두들겨 부서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걱정스러운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헌재가 굉장히 편향돼 있다 이러면서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불복을 부추기고 있는 발언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탄핵 심판에서 헌재가 뭐 인용을 하냐 기각을 하냐에 따라서 정치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는지 전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 얘기 넘어가기 전에 김영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한 얘기도 그렇고 네. 인권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권이 중요하다. 네.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 뭐 이걸 의결했죠. 의결을 했죠. 네. 그러면서 비상계엄 때문에 지금 온 국민이 받은 물적 피해, 정신적 피해, 우리 국민의 인권은 어디 가고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을 걱정하는 인권위원회가 됐어요. 네. 그 참 이거 아마 인권위원회 역사에서 아마 흑역사로 남게 될 겁니다. 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요. 또 이 탄핵 심판 이후에 이제 중대한 고비길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건 국민의힘에 달렸다고 봅니다. 뭐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해도 곧장 승복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네. 뭐 비판을 하겠죠. 이건 뭐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헌법에 따르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이 그 조기 대선에 불참할 거냐, 보이콧할 거냐, 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참석을 해야겠죠.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하면서 그러니까 저런 헌법재판소를 우리가 혼내주기 위해서라도 대선에서 이겨야 한다 이런 뭐 이상한 이제 명분을 갖다 붙여서 우리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네. 해서 참여를 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게 사실상은 이제 승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일정은 회복이 되는 거고요. 네.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에 불복한다. 네. 조기 대선도 보이콧하겠다. 우린 대선 참여 안 한다. 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거고요. 네. 국민의힘이 이제 더 이상 이 대한민국 정당으로서 우리 존립 안 해도 좋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한 1%쯤 있을 네.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제 내전으로 들어가는 네. 거고요. 뭐 그런 불행한 사태는 지금으로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네. 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자들이 개별적으로 만나서 물어보면 뭐 파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사실상 지금 조기 대선 쪽으로 이제 이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말하면 안 되죠.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한테 혼나니까. 네. 그래서 아직은 그쪽 눈치를 보고 있지만 기각은 불가능하다. 이건 뭐 지금 야당이나 여당이나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네. 이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대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지금 내란 세력에 끌려다닌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 여권 핵심 지지층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이 굉장히 이제 높게 나오는데 하나의 여론조사를 제가 최근에 한 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레이크 그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3일에서 5일 전국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지표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이 돼야 된다 55%, 탄핵 기각 4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을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89%가 탄핵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다음에 대구 경북 지역을 보면 대구 경북의 60%가 탄핵 반대하고 있어요. 사실 2017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상황을 되돌아보면 그때는 사실 워낙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잘못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와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상황이 굉장히 달라요. 그때는
여권 지지층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도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더 높았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다른 이유도 궁금하고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아무래도 이제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여론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조기 재선을 치러지면 아무래도 중도층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내란 세력과 결별을 하는 게 가능할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때하고 좀 달라요. 그때는 지금처럼 정치 양극화가 좀 진행이 되지 좀 않았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지금이 더 정치 양극화가 지금이 심하다. 훨씬 심하죠. 네. 그래서 지금 아까 55대 40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탄핵 찬성 반대. 네. 이 정도면 많이 벌어진 겁니다. 사실은. 지난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이겼죠? 0.73%포인트. 네. 그게 정치 양극화가 진행이 되면 6대 4면 압도적인 거고요. 뭐 5.5대 한 5 이렇게만 돼도 꽤 차이가 큰 겁니다. 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그다음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당선될지 좀 잘 몰랐어요. 그때도 처음이었고 네네. 우리 모든 국민이. 근데 지금은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은 이거 파면 결정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되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에 답변할 때도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안 되지. 이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꽤 많이 나오는 거고요. 특히 이 고령층, 고연령층 또 네. 대구 경북 이쪽에서 이제 탄핵 반대가 많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네. 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사실은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상식적이라고 보고요. 아무튼 이게 국민의힘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그게 중요하죠. 근데 딜레마일 겁니다. 지금 대구 경북 여론 고연령층 여론을 계속 따라간다. 그러면 조기 대선에서 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에 이제 돌아서야 됩니다. 이른바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언제 할 것이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그런 표현을 해요. 이별은 할 거다. 근데 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가급적 덜 주면서 뭐 아름다운 이별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예의를 갖춰서 이별하고 싶다. 네. 이게 우리들 생각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기간이 그런데 사실은 파면 결정이 되면 60일이라는 대선을 치러야 되니까 파면 결정 나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난리가 날 것 같은데 그 난리 난 속에서 어떻게 이거를 딱 갈라서 손절을 해야 되는지 그게 좀 난감할 것 같거든요. 난감하죠. 네. 그래서 이제 어렵다는 겁니다. 네. 말이 그렇지 그렇게 예의를 갖춘 이별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으로서는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하면 김문수 장관 1등 나오죠. 네. 내세울까요? 저는 뭐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어쨌든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이길 가능성이 좀 더 있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국민의힘도 결국 조기 대선에 참여하는 쪽으로 가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정신을 차린 모습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여권 대선 주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제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지금 여권 주자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뭐 본인은 대선에 전혀 이제 관심 없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지난 3일에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움직이고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게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야 원로들을 이제 접촉을 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만났고 유인태 전 의원, 그다음에 조갑재 전 월간조선 편집장 잇따라 만났는데 일단 아직 등판은 안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와야 움직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성한영 선임기자께서 보시기에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언제 나와야 가장 적절할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김문수 장관 얘기부터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네. 김문수 장관이 왜 이렇게 인기가 좋으냐.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한테 물어보면 네. 그때 사과할 때 뒤에서 딱 당당하게 안 일어나고 혼자만 사과 안 했다. 지켰다. 네. 이제 그겁니다. 그거 하나래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좀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강성 지지층이 김문수밖에 없지 않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이제 확장성이 있느냐. 또 본인이 아니,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높이 나오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분이 굉장히 보수적인 어떻게 보면 극우에 가까운 보수적인 성향이지만 이분의 그 성격 자체는 좀 담백한 편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내가 뜨지? 이 말이 아마 진심일 거고요. 지금도 대선 준비를 하고 있다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난 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건 그냥 가서 이제 인사를 한 거고요. 네. 그게 이제 흔적이 잡히거든요. 대선 준비를 하면 뭐 주위에 사람을 모은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김문수 장관이 지금보다 여론조사가 막 2배, 3배로 뛴다 그러면 몰라도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최선이다. 지지율은 현재가 이게 최선이다. 최고점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대선 출마를 결행할 수 있을까? 저는 좀 부정적으로 전망을 하고요.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출마라기보다 지금 일단 대선 행보로 시작을 할 겁니다. 네. 다른 거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2월 안에 뭔가 이제 등판을 한다 이게 주변 사람들 얘기고요. 네. 근데 당내 여론이 지금 너무 안 좋아서 그게 좀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도 국민의힘에서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른 사람이거든요. 네. 또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도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해제하는 게 맞았다. 한동훈 대표가 판단을 잘했다. 이런 여론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을 또 대표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도 아마 곧 등판할 걸로 보시면 되고요. 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이후에 대선 후보 경선에 아마 뛰어들 겁니다. 또 그 후보들이 또 이합 집산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네, 서로 뭐 단일화를 한다든지. 뭐 그렇죠. 네. 그때도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아마 톡톡히 좀 한 몫을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인 건 사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비명계 인사들이 지금 보폭을 굉장히 넓히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인데요. 지난 1월 29일 페이스북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됐어요. 뭐라고 썼냐면 치욕스러워하며 당을 떠난 분들이 많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올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올렸고요. 그다음에 지난 2월 7일에는 이제 민주당의 복당 신청해서 받아들여져서 복당이 됐고 복당된 뒤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랑 통화를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다양성이 구현되는 당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굉장히 혹평을 내놨어요. 지도자 행세하면 안 된다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얘기를 한 거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유시민 작가에게 통합과 연대, 포용의 언어를 사용하면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이제 약간의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비명계 인사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당내 입지를 다지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여요. 당내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어렵죠. 여론조사 모든 여론조사 일관되게 나타나는 거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밖에 없다. 이게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의 어떤 의견이라고 봐야 됩니다. 다른 분들이 좋은 분들이 많은데 이게 대선 주자 인기라는 게 그렇게 뭐 정치인으로서 사람 좋다 이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뭐 특별한 뭐가 필요하고요. 운도 많이 필요합니다. 네. 계기도 필요하고. 그런데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현재로서는 뭐 높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적으로 본인들 책임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게 뭐 정치인이라는 게 존재감이 자기 재산이거든요. 지금까지 존재감을 쌓지 못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돈 벌듯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지 못했다 이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탓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존재감 없는 대선 주자 이거는 형용 모순입니다. 그 이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존재감이 없으면 대선 주자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좀 더 분발이 필요한데 지금 조기 대선처럼 짧은 기간에 무슨 분발을 해서 단기간에 지지도를 올릴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 그런데 김경수 지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지난번 공천 때 그렇게 가혹하게 한 거에 대해서 좀 사과하고 당내 통합 행보를 보여라. 이 얘기는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네. 또 뭐 김부겸 전 총리 이런 분들도 이제 통합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걸 이재명 대표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하겠다.
근데 오히려 지금 유시민 작가나 네. 또 최민희 의원 뭐 이렇게 실명을 다 드러내지는 않았는데 친 이재명 성향의 민주당 뭐 몇몇 의원들은 필요 이상으로 뭐 김경수 전 지사나 뭐 이런 김부겸 뭐 이런 사람들을 막 공격을 해요. 네. 뭐 책 좀 읽어라, 뭐 좀 지나친 감이 있는 것 공부 좀 같습니다. 해라 이런 얘기라고. 그래서 네. 왜 이렇게 독살스럽게 하나 좀 약간 의문이 있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안 되거든요. 네. 실제로.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좀 말리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말린다고 말려지는 것 같지는 않고 아직도 과거에 이른바 친명, 비명, 또 친문, 뭐 친명 이 감정의 골 같은 게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좀 잘 치유해서 당내 통합을 이끌어내는 게 바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실력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한테 굉장히 좀 중요한 숙제입니다. 일극체제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과거에 뭐 김영삼, 김대중 이런 분들이 뭐 바보라서 당내 비주류를 인정한 게 아니거든요. 당내 비주류가 설 공간을 마련해 줘야 또 당직 인사할 때 비주류 배려를 해야 나중에 좀 더 큰 적 여당하고 이제 그 선거를 치를 때 비주류들도 같은 편이 돼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비주류를 다 배제해 버리면 큰 전쟁을 할 때 편을 안 들어줘요. 그럼 지는 겁니다. 네. 아주 쉽게 얘기해서 당내 비주류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이재명 대표 조기 대선에서 이기기 어려워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국민의힘 쪽이 더 중요하죠. 지금 후보들이 다 단일화에 성공하고 다 승복을 하고 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뭐 그쪽으로 손을 잡는다. 네.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예, 이길 수 있을까요? 그건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역대 대선에서 민주당이 쉽게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997년 김대중 대통령 될 때 거의 기적적이었죠. 외환 위기에 이인재 탈당에 뭐 DJ 피해 뭐 이회창 후보의 100가지 잘못에 모든 네. 것이 우주의 기운이 합쳐져서 김대중 정권이 탄생했고요. 노무현 대통령 될 때 어떻게 쉽게 됐어요. 전날 밤에 정몽준 후보 난 그 지지 철회하겠다 해서 네. 난리가 나고 그래서 온갖 일이 있었고요.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때 조기 대선이었죠. 네. 근데 그때 보수 쪽이 분열했어요.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 때문에 보수 쪽이 아주 이렇게 좀 제대로 정비를 네. 못한 이런 상태였고요.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문재인 후보가 얻은 표가 40% 초반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조기 대선에서도 보수 쪽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2017년에 악몽이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든 단일화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 현재 뭐 중도로 나가는 이런 행보도 좋지만 사실은 당내 비주류를 통합하는 이른바 비명계를 통합하는 이 당내 통합 행보가 지금 굉장히 절실하고 중요할 때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자, 이번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죠. 지난 10일에 이제 국회에서 열렸는데 여러 가지 키워드를 제시를 했어요. 회복과 성장, 주 4일제, 뭐 추경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게 국민소환제 도입. 이제 눈에 띄었는데 이제 국민소환제라는 게 뭐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선출직 공직자들을 이제 국민투표를 통해서 임기 만료 전에 이제 파면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사실 일부 뭐 도입이 돼 있지만 국회의원을 대상으로는 도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과거 대선 주자들이나 이재명 대표 포함해서 대선 주자들이 이제 계속 내밀었던 공약이기도 한데 이 국민소환제 도입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하시는 이 포퓰리즘이에요. 네. 이제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자 뭐 큰 맥락에서 보면 이제 그거의 일환인데 이 지금처럼 정치 한극화가 아주 극심한 이런 환경에서는 국회의원 선출하는 총선 끝나자마자 이 국회의원 국민 소환 운동이 벌어질 겁니다. 네. 마음에 안 드는 국회의원이 당선됐을 경우에. 다 마음에 안 들죠. 네. 상대편이 보기에는. 상대편이 보기에는. 네. 그래서 이제 반대쪽 유권자들은 바로 이제 국민 소환 운동에 들어갈 거고 막 서명에 들어갈 겁니다. 그 사회적 비용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네. 네, 국회의원 임기가 뭐 보장되고 안 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소환 운동 자체가 정치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통령
그러면 국민소환제 대상이 안 되나요? 대통령도 국민소환제 하죠, 이왕이면.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선 끝나자마자 바로 저 네.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소환 캠페인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네. 현재도 대통령은 형사소추가 안 되죠. 재임 중에. 불소추권이 있는 대신에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거고요. 국회의원은 탄핵이 안 되죠. 왜?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하는 주체니까, 국민의 대표니까. 네. 대신 국회의원들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선거법을 위반을 하면 네.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 판결로 국회의원을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네, 상실될 수 있죠, 의원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으로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그렇게 섣불리 도입해서는 안 되는 제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보니까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소신 발언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분이 아마 이게 도입되면 자기가 가장 먼저 그렇죠. 소환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소신 발언한다고 네. 지역구에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게 국회의원을 뽑아놨으면 어느 정도 임기 중에는 자기 소신을 가지고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발언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옳지 않나. 저는 현재로서는 그쪽에 더 생각이 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좀 기가 막히는 네. 측면이 있습니다. 정치인 체포 지시 안 했다. 국회의원 끌어내라. 난 그런 지시한 적 없다. 아니 지금 다 진술이 다 확보돼 있고 또 당사자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네. 버틸 수 있는 건지. 12월 4일 날 우리가 헬기 타고 계엄군 날라와서 국회의사당 유리창 깨고 들어가고 뭐 소화기 칙 하는데 왔다 갔다 하고 달려서 우왕좌왕하고 우리가 뭘 본 거죠? 그 영화를 본 건가요? 네.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보면 동네 어떤 건달 패거리 두목보다도 좀 못한 것 같아요. 제발 좀 우리 국민을 부끄럽지 않게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변론이 몇 번 안 남았는데 제 그 상상, 이건 저의 뇌피셜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치인 체포 제가 지시했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거짓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또 의원들 끌어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맞습니다. 다 내 책임입니다. 내 부하들은 내 지시에 따른 것뿐입니다. 저 사람들 다 풀어주십시오. 제가 들어가고 제가 대통령 관두겠습니다. 그게 진짜 지도자의 모습이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이러면 전 박수 쳐주고 싶어요.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희망은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깊이 있는 분석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